이번 시간은 이제 고령화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어떤 모양으로 흘러갈 때인데요. 향후 자산을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넥스트 20년 이렇게 본다면은 넥스트 20년 우리의 자산을 나의 자산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제일 할 말이 많은 부분인데요. 좀 할 말이 많은 부분이지만은 우리나라 고령화 관련해서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제일 크게 우리나라가 도전해야 될 벽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입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죠. 자동차나 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파는 곳인데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선진국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항상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대공황을 겪었고, 그 다음에 70년대 경제가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국은 여러분들이 영국은 제일 산업혁명을 빨리 일으킨 나라인데, 영국이 76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힘들었고, 그 다음에 대처 때 이걸 구조조정하면서 나라를 이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 국가의 3만 불 벽이라고 그럽니다. 1인당 소득이 3만 불대에 가서는 되게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죠. 1인당 소득이 뭐 2만 6천 달러, 2만 7천 달러 이러는데 저 3만 달러 벽을 뚫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3만 달러 벽에서 멈춰서 있을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앞에 펼쳐진 과제입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도 꽤 괜찮은 제조업 국가였지만은 이태리도 저 벽에 부딪혀 가지고 이태리 경제가 요즘은 아주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독일은 저걸 이제 뚫고 나가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게 대만하고 일본의 주가 지수인데요. 30년 동안 박스권입니다. 일본도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 수출 국가와 유사하고 대만도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조업에 기반을 둔 수출 국가들은 저렇게 주가가 30년 동안 박스권을 보였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에 그때 이제 주가가 상당히 고점을 보이고 떨어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또 한번 고점대다 떨어지고 했는데 2011년 기준에서 본다면은 지금 한 7년 동안 박스권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가로 한 25년 동안 주식시장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고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시장에 돈 올려놨는데 25년이 지났는데도 돈이 하나도 불어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독일은 그 주식시장이 훌쩍 탈출해 버렸는데요. 독일이야말로 제조업 수출 국가인데 독일이 탈출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은 EU 통합을 했고 그 다음에 EU 내에서 지역 경제에서 수출벽을 다 없앴기 때문에 유럽이 자기의 앞마당이었기 때문에 독일은 저렇게 뚫고 나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독일은 예외입니다. 그 외에 대만과 일본, 뭐 이태리도 시장이 뭐 주식시장이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제조업 수출 국가는 항상 그런 챌린지, 벽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나의 자산을 어디에 두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잘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자산을 무조건 여기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제 분산을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좀 분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독일, 미국, 영국, MSCI라는 것은 이제 세계 주가라고 세계 여러 나라 주가를 다 합쳐놓은 주가라고 보면 되고 한국, 이탈리아의 주가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100부터 시작하는데 1989년 100 이때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주가를 봅니다. 미국하고 독일하고 계속
많이 증가했죠. 100을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 800이 되었으니까 89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한 몇 배가 8배가 올란 것이죠. 미국도 비슷하고요. 영국은 뭐 한 4배 정도 올랐고 세계 전체적으로 주가로 따져 본다면은 한 3.5배 정도 올랐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이탈리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탈리아는 뭐 한 1.5배 정도. 저 정도에서 1.5배라는 건 거의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주가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 주식을 두었고 어떤 사람은 이태리에 주식을 두었다면은 세월이 저렇게 20년 정도 흐르고 나서 저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3만 불벽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 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꼭 자산을 좀 분산을 해서 특히 해외 자산과 글로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부분인데요. 글로벌 자산 중에서도 이렇게 좀 우리가 신기술 혁명 관련된 자산, 이 자산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 글로벌 자산에서 신기술 자산하고 같이 공통점이 생기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구글,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이런 것 다 넷플릭스 이거 어디 다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이죠. 우리나라가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하고 신기술, 하이테크, 바이오는 더더욱입니다. 바이오를 다 지배한 곳은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쪽이 성장하더라도 미국 기업이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IT가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전도 그렇고 우리가 IT가 지배했다는 것인데 향후 고령 사회가 오면서 BT가 지배할 거라고 봅니다. 이 판의 이동이 IT에서 BT로 이동할 거라고 보는데 그 BT가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독보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 주식시장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인구 구조가 그래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젊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괜찮다는 것. 그 다음에 IT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것, 블록체인, AI 뭐 이런 부분에서도 미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도 미국이 독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런데 산업의 판이 바뀌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 국가의 벽으로 부딪혀 가지고 아직 3만 불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하이테크 기술은 주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자산을 분산해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있으란 말이냐.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해지하지 말고 그냥 달러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처럼 글로벌로 꼭 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하이테크 기업들도 같이 가지시게 되는 것이고요. 저 그래프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미국의 주가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일본의 주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국내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 모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반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 중간 정도로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분산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나의 자산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실 때는 꼭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글로벌 분산입니다. 지역을 고민하셔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신흥시장에는 얼마 정도 주식을 가지셔야 되느냐 하는데 여러분들 이 루이비통 그룹의 매출 지역별 매출 구성입니다. 보시면 루이비통 그룹은 지역별 매출 비중이 아시아가 37%고 미국이 23%고 유럽도 저기 한 30%입니다. 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루이비통 그룹은 사치품 이제 파는 곳이죠. 럭셔리 상품 파는 곳인데
그룹 자체가 이미 매출을 다 지역적으로 분산을 해놓았습니다. 저기 이사회나 안 그러면 경영진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서 고민을 해놓은 것이 저 지역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루이비통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지역 분산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왜 국내 시장에만 영향을 안 받습니까? 삼성전자는 매출을 중국에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안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글로벌 기업을 가지면 바로 그 자체가 글로벌 분산입니다. BMW 보시면은 BMW도 유럽 지역에서 파는 게 한 46%, 아시아 지역에서 파는 게 30%, 미국에서 파는 게 20%뭐 이렇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파는 게. 저 정도로 이렇게 지역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MW 주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은 이 자체로 지역 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중국 경제가 막 좋아지는데 난 중국 주식 안 가지는데 어떡할까 하지만은 BMW는 중국에 매출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매출로 그 부분만큼 또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가지게 되면은 아까처럼 두 가지 이점이 있죠. 첫째는 우리가 하이테크, IT와 BT의 세계적인 기업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지역 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신흥시장 얼마 할까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지역 분산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 우리가 왜 글로벌 자산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유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 고령사회가 오게 됩니다. 고령사회가 막 진전이 아주 급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자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가게 되고 제조업은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산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자산의 관점은 부동산과 그 다음에 국내 주식, 그 다음에 국내 채권, 국내 정기예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40-50년 동안 가져왔던 자산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고령사회가 오면서 이런 자산의 관점도 이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계자산의 관점이 부동산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예금, 그 다음에 투자자산이나 연금자산은 조금 가지고 있고 국가별로 보면 거의 국내 자산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향후 고령사회가 진전되고 인구구조가 변화할 때 우리는 어떤 구조로 가져야 되냐 하면은 전체 비중으로 볼 때 부동산의 비중은 줄어들어야 되고 투자자산 우리가 글로벌한 투자자산이 증가해야 되고 자산 전체에서 그래서 글로벌한 기업을 가지다 보니까 해외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저런 모습으로 향후 가계자산의 구조가 저렇게 이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후 고령 사회를 직면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넥스트 20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